자, 완자로 94쪽 여기 탄단지는 저번에 채웠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기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얘네들이 다 무슨 화합물? 탄소화합물. 탄소를 딱 중심에 두고 여기 이것저것 여러 가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애들, 그런 애를 탄소화합물이라 했어요. 얘네가 다 탄소화합물에 속하는데 우리 이 중에서도 이거 다 자세하게 배울 거 아니고요. 얘하고 얘만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탄수화물하고 지질은 안 할 거고, 단백질하고 핵산만 자세히 나오는데, 일단 단백질을 한번 보시면 얘는 당연히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가 모여서 이루어진 거야. 근데 아미노산이 20종류나 되기 때문에 이 20종류가 몇 개씩 어떤 순서로 배열되느냐에 따라 엄청 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단백질 종류가 무지하게 많다 이거죠. 그런데 이 아미노산이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종류는 20종류지만 기본 모양은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탄소가 4개까지 공유결합 가능한 거 알죠? 그래서 탄소에는 지금 짝대기가 4개 달렸어요. 질소는 3개까지 공유결합이 가능하고, 수소는 어차피 하나씩밖에 못하고,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쪽에 보시면 요 노란 네모 박스 보이죠? 노란 네모 박스. 여기에 COOH 얘를 붙여서 쓰면 이렇게 돼요. 이 카복실기라고 하는 부분이 모양으로 치면 COH. 자,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요 COH를 우리가 카복실기라고 부르고, 이름에 기자가 붙었다는 게, 얘는 요런 게 붙어 있는 애들은 이 부분 때문에 뭔가 되게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다. 만약에 요 카복실기 COH를 가진 애들은 일단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을 내놓고 뭐 산성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공통적인 특징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카복실기라는 걸 달고 있고, 반대쪽에는 여기 보시면 N과 H 2개. 자, 얘를 표현하면 NH2로 표현합니다. 이 NH2가 붙어 있는 걸 아미노기가 붙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요쪽은 아미노기, 요쪽은 카복실기, 양쪽에 2개의 기를 달고 있는 애들, 20종류의 아미노산은 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보면 곁사슬이라고 있어요. 곁사슬 보이죠? 요 R이라고 표현된 여기에만 이제 다른 것들이 와서 붙는 거야. 나머지 부분은 20종류 아미노산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저 R 부분에 뭐가 와서 붙냐에 따라 종류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곁사슬 종류가 몇 종류겠어? 20종류인 거야. 곁사슬이 20종류니까 저기 와서 붙는 놈에 따라 아미노산 종류가 변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이 생겼다. 한쪽에 아미노기, 한쪽에 카복실기 이렇게 생겨요. 근데 요 아미노산이라는 애들이 연결 쭉 연결돼가지고 큰 단백질 덩어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네가 연결이 될 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 자, 여기 아미노산 하나가 있다고 쳐요. 얘가 이쪽에 COH를 달고 있고, 이쪽에는 NH2를 달고 있고, 뭐 수소를 기본으로 하나 달고 곁사슬을 달았다. 옆에 다른 아미노산이 와서 연결이 되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그럼 옆에 다른 아미노산도 여기에 아미노기 달고 있고, 이쪽에 뭐 카복실기 달았겠죠. 다 그릴 필요 없이 곁사슬 달고, 둘이 연결이 되고 싶은데, 지금 이쪽에 요 탄소와 요쪽에 요 질소는 이미 짝대기가 꽉 찼어요. 그죠? 요 탄소는 짝대기 4개 꽉 찼고, 요 질소도 짝대기 3개 꽉 차서 쟤랑 연결이 되고 싶은데 지금 남는 짝대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 연결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씩 비워야 돼. 뭘 버려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COH는요, 여기 OH를 갖다가 버려버려요. 이게 떨어져 나가요, 이게. 그러면 이 OH만 갖다 버리고, 요 NH2는요, 요 수소를 하나 갖다 내버려요. 얘를 갖다 버려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고 이게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자, 얘 팔 하나 남았죠. 보입니까? 이제 빈 팔이 됐어요. 자, 요 짝대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쪽 아미노산이 이렇게 연결되면 이제 2개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또 옆에 놈과 연결되고 싶어. 얘 OH 또 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아미노기에 H 버리고 또 연결. 이런 식으로 연결이 쭉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려면 지금 남은 짝대기가 없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걸 뭘 하나씩 버려야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놈은 이걸 버렸고 한 놈은 이걸 버렸잖아요. 여러분 얘네들이 딱 결합한다고 쳐봐요. 뭐가 되게 생겼나? 딱 봐도 물 되게 생겼죠. H2O. 그죠? 얘네들이 합쳐져서 물이 돼요. 즉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하나 연결될 때 여기서 짝대기를 하나씩 비우기 위해 뭘 하나씩 버리거든요. 뭘 버리냐? 두 개 합쳐서 물이 한 문자 빠져나와요. 아미노산 연결될 때 물 하나 빠지고 또 아미노산 연결될 때 물 하나 빠지고 이런 식으로 물 분자를 하나씩 버리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을 하고 싶은데 결합할 짝대기가 없어갖고 뭘 버려야만 결합할 수 있어. 이런 걸 우리가 축합이라 그래요. 축합 이름은 학교에서 알려줄 때만 외우시면 돼요. 축합 중합 반응인데 작은 알갱이들을 연결해가지고 큰 덩어리를 만드는 걸 중합 반응이라고 해요. 근데 그냥 연결하면 중합인데 얘는 연결하면서 뭘 하나씩 버리잖아요. 그죠? 이러면 이제 축합 중합이에요. 근데 얘는 연결하면서 뭘 버렸어? 물을 버렸죠? 그래서 앞에 뭐가 붙어요? 탈수. 물이 하나 버려져요. 탈수, 축합, 중합 반응. 아우 이름 너무 길다. 자, 그래서 요 아미노산의 탈수 축합에는 특별히 다른 이름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아미노산들끼리 물 버리고 연결되는 이 결합, 우리는 얘를 펩타이드 결합이다라고 아미노산의 결합에만 특별히 붙여준 이름이에요. 아미노산들끼리 물 하나씩 버리면서 연결되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 부릅시다. 펩타이드 결합 하나 할 때마다 물이 한 분자씩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미노산이 10개 있어요. 10개. 아미노산 10개를 다 연결하고 싶어. 전부 펩타이드 결합 몇 개 해야 돼요? 아미노산 10개 연결할 거예요. 펩타이드 결합 몇 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할 거 아니에요? 펩타이드 결합 몇 개? 9개 돼야 되는 거죠. 이 사이사이마다 하나씩. 이해됐습니까? 물 몇 분자 빠져요? 9분자. 왜냐면 펩타이드 결합 9개를 하니 물도 9분자 빠지죠. 내가 아미노산 20개를 전부 연결하고 싶어요. 그럼 물 몇 분자 빠져요? 19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사이사이에 하나씩 연결이 시작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아미노산은 탄소를 중심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연결돼 있고요. 곁사슬이 20종류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 곁사슬이 아미노산 종류를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 분자 하나 빠지고 형성되는 이 결합의 이름 펩타이드 결합. 하여튼 이놈의 펩타이드 결합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결합으로서 물 하나 버리고 하는 그 결합 이름은 펩타이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펩타이드 결합으로 얘네들이 쭉 연결이 되면 수많은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연결되는 그림이 뒷장에 있어요. 요 그림이 그 어떤 교과서에도 다 실려있는 그림입니다.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데 아미노산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자, 두 개 연결하고 싶어. 아미노산 두 개를 연결하는 이 결합이 펩타이드고 지금 결합하면서 중간에 물 하나 빠졌죠? 이런 걸 여러 개 연결 쭉 하면은 이렇게 긴 사슬이 돼요. 그럼 이 사이사이가 다 펩타이드 결합일 거 아니냐? 펩타이드 결합 겁나 많네. 펩타이드 결합 여러 개가 있네. 자, 과학에서 뭐가 여러 개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앞에 폴리를 붙여요. 폴리. 이거는 여러 개란 뜻입니다. 오! 얘 안에 펩타이드 결합 하나 둘 셋 넷. 야, 겁나 많다. 여러 개 있어. 폴리펩타이드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펩타이드 결합 여러 개를 가진. 그러면 이렇게 연결만 시켜놓으면 단백질이냐? 이거 아니에요. 연결만 되면 끝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길게 연결된 다음 지들끼리 꼬이고 뭉치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어떤 독특한 모양을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독특한 모양을 만들어야 비로소 얘가 단백질이라는 애가 돼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백질은 자기만의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고 있다. 이 펩타이드 결합이 폴리펩타이드 요 가닥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바닥이어도 어떻게 모양을 만드냐에 따라 다른 단백질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계란을 생각해 보시면 계란은 단백질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날계란하고 프라이팬에 익힌 거하고 완전 다르죠?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애는요, 굉장히 열에 약해요. 그래서 열 받으면 애가 확 변해버리거든. 근데 어떻게 변하냐면 예를 들어 원래 단백질이 이런 모양이었어요. 얘네들이 막 겹쳐가지고 이런 모양을 하고 있었어. 계란의 단백질이. 근데 프라이팬에 익혔어요. 가열을 했더니 이 모양이 싹 풀어져갖고 새롭게 다른 모양으로 예를 들어 바뀌어요. 이러면 다른 단백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열받았다고 안에 있는 아미노산 종류가 다른 걸로 획가닥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지들끼리 모여있던 모양이 풀어지면서 새로운 모양으로 바뀌어버리면 완전 다른 단백질이 돼. 그래서 단백질은 어떻게 생겼냐, 이 모양이 되게 중요해요. 물론 아미노산 종류와 순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모양을 이루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서 얘의 독특한 입체 구조가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단백질은 열에 약해요. 열 받으면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단백질로 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단백질이 다른 단백질로 획가닥 변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단백질이 변성된다. 성질이 변했어 라는 뜻이에요. 단백질 변성시키고 싶어요? 제일 쉬운 방법, 열 받으면 돼요. 가열하면 단백질 변성돼요. 열에 약해가지고. 아니면 pH를 변화시켜도 돼요.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방법이 1번이 이제 열을 가한다든가 아니면 2번 pH를 변화시킨다든가. pH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주로 무엇을 이루고 있었어? 머리카락, 피부 뭐 이런 거 당연히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효소와 호르몬이 단백질이었던 거 기억해요? 그쵸? 근데 우리 몸에 있는 효소 중에 소화효소가 있단 말이에요. 아밀레이스, 펩신, 트립신,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던 얘네들 다 우리 몸속에 있잖아요. 몇 도에서 제일 활동을 잘하겠어요? 우리 체온 36.5도 이 정도에서 제일 애들이 다 활동을 잘해요. 효소와 호르몬 다 마찬가지.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병에 걸렸어. 코로나 걸렸어. 열이 막 나요. 막 39도 40도 열이 막 올라가는데 밥맛이 좋고 소화가 잘 돼가고 밥을 두 그릇씩 먹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사람이. 그죠? 아프면 밥도 못 먹고 소화도 안 되고 토하고. 이게 왜 그래요? 내 온도가 올라갔어. 내 몸속에 있는 소화효소가 다 단백질인데 내 온도가 올라가서 이 단백질이 변성돼 버렸어. 제대로 활동을 못해.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거기다가 얘네가 열에만 약한 게 아니고 우리 위 속이 무슨 성으로 돼 있다는 거 알아요? 산성인 거 알아요? 근데 우리 소장은 또 염기성인 거 아닙니까? 위가 왜 산성이냐? 우리 위 속에 있는 소화효소 펩신, 얘가 산성에서 제일 활동을 잘해요. 근데 소장에 있는 그 소화효소 중에 뭐 트립신 이런 애들은 또 염기성에서 활동을 잘한다. 우리 입은 무슨 성인지 알아요? 액성이? 중성. 왜 우리 입속은 중성이에요? 아밀레이스가 중성에서 제일 활동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들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pH가 딱 정해져 있어요. 중성 좋아하는 애, 산성 좋아하는 애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맞춰줘야만 활동을 잘해요. 그래서 단백질은 일단 열에 되게 약하고요. pH에도 되게 민감해요. 이게 바뀌어버리는 순간 성질이 변하면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단백질이 변성된다 그래요. 근데 보통은 이제 열에 의해 변성되는 게 문제에 많이 나와요. 가열했더니 성질이 변했더라. 자, 그러면 아미노산, 단백질은 여기 있어요. 입체 구조, 어떻게 생겨 먹었냐에 따라 기능이 결정된다. 즉, 성질이 모양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모양은 뭐가 결정하냐? 결국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배열했냐에 따라 입체 구조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이 입체 구조가 바뀌면 단백질의 종류도 변해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종류들이 여기 몇 개 나와 있잖아. 교과서에 따라서 어떤 교과서에는 이 단백질 종류들이 되게 막 많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 교과서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학교가 그런 교과서를 쓴다. 외워야 돼요. 그 중에 어떤 단백질의 이름이 나올지 몰라요. 얼마나 치사하게 문제를 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몸에는 헤모글로빈, 콜라겐, 케라틴 등등의 단백질이 존재한다. 이 안에다가 헤모글로빈, 콜라겐, 케라틴, 셀룰로스 등이 이따구로 하나를 껴놓는 거예요. 셀룰로스는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백질 종류 중에 탄수화물 같은 거 하나 껴놓고 이거를 선지로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워야 돼. 이걸
얘가 뭘 이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이름을 봤을 때 이게 단백질인지 탄수화물인지 정도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단백질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헤모글로빈은 되게 잘 나오는 단백질 중에 하나예요. 헤모글로빈 어디 들었는지 알죠? 적혈구. 적혈구 안에서 무슨 역할 하는 단백질이야? 적혈구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몸에서 하는 게. 뭘 운반하잖아요. 와, 야, 적혈구가 우리 피 속에 들어있는 건 압니까? 그 빨갛고 동그랗게 생긴 걔가 뭐 운반해? 아니, 그니까요. 적혈구가 피 속에 든 건 맞는데 이 적혈구가 피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뭘 운반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산소 운반. 그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 정확히 얘가 산소 운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산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폐에 가서 산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갖다 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 헤모글로빈은 그림으로도 되게 잘 나와. 대부분의 교과서에 저 헤모글로빈 그림이 있어요. 이거 단백질이구나. 여기까지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에 속하고요. 여기 있네요. 헤모글로빈 이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동그랗게 생긴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4개가 들어있어서 헤모글로빈 하나당 이렇게 산소 하나씩 결합해갖고 운반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헤모글로빈이 단백질의 일종이구나. 그럼 주성분이 아미노산으로 연결된 물질이고 탄소 화합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우리의 단백질의 기능은 뭐 아까 예전에 한 거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 몸 구성도 하고요. 그 다음 효소의 주성분이니까 여러 가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촉진, 이걸 뭐 생리기능 조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했고, 그 다음 여기도 있네요. 생리작용 조절, 몸의 방어, 항체 기억나죠? 우리 병 안 걸리게 해주는 것도 다 단백질이다. 에너지도 물론 낼 수는 있죠. 탄수화물을 더 먼저 쓰긴 하지만. 그리고 요 오른쪽에 보시면 단백질은 열이나 산이 pH 아니겠어요? 이런 거에 의해 입체 구조가 바뀌어서 성질이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변성된다 그럽니다. 아예 다른 성분으로 바뀌고요. 한 번 변성된 단백질은 안 돌아와요. 내가 계란 후라이 해갖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날계란 돼요? 안 되죠. 한 번 변성된 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단백질이고, 우리 몸에 탄소화합물 중에 핵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 건데, 제가 핵산 하면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핵산의 다른 이름 유전물질, 그죠? 핵산 이꼴 유전물질 이꼴 DNA, RNA. 딱 이거 2개밖에 없어요. 핵산하면 DNA, RNA의 합친말입니다, 여러분. DNA, RNA의 합친말. 그런데 DNA가 어떻게 생겼냐? 자, 우리 몸에는 이렇게 생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애가 있어요. 봐봐요. 이 인산도 안에 인과 산소 여러 개가 결합한 덩어리예요. 인산의 당을 보통 오각형으로 그리는데 왜 오각형으로 그리냐? 탄소가 5개 달린 당이에요. 그래서 오탄당이라고 합니다. 탄소가 5개 달려있기 때문에 보통 오각형으로 그리거든. 당에다가 염기라는 애가 하나 붙어 있어서 인산당 염기가 하나 요렇게 붙어있는 덩어리, 얘를 갖다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1대1대1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1대1대 3으로 붙으면 ATP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붙어있는 이걸 우리 뉴클레오타이드라 하는데, DNA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 당에 다음번 인산이 연결돼요. 그리고 또 요 당에 다음번 인산이 연결돼요. 이런 식으로 당에 인산이 연결 쭉 되면 뉴클레오타이드 여러 개가 쭉 연결된 가닥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 가닥은 뭐라고 부를까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앞에 뭐가 붙겠어요? 여러 개. 폴리. 그럼 제 가닥 이름 뭐예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여러 개가 연결된 가닥,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 나와요. 근데 이게 한 가닥이 아니라 마주보는 가닥이 있는 거 알죠? 자, 염기, 당, 인산이에요. 역방향이에요, 얘는. 염기, 또 당, 인산 해갖고 이쪽 당과 인산이 또 연결돼서 마주보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가닥이 하나 있어요. 그럼 지금 염기와 염기끼리 마주보고 있네요. 얘네들이 연결이 됩니다. 결합을 해요. 그러면 마치 모양이, 자, 사다리처럼 생겼네요. 그죠? 이 사다리가 꽈배기처럼 빼글빼글
꼬이면 우리는 이걸 이중나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DNA가 딱 요렇게 생겼죠. 이중나선. 이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요게 이중나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주보고 있는 요 놈들이 누구랑 누구가 마주보고 있는 거야. 염기랑 염기가 마주보고 지금 결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도 염기랑 염기겠죠? 사다리인데 꽈배기처럼 꼬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봐요. 이게 진짜 얼마나 치사하게 나오냐면 이 두 가닥이 마주보고 꼬였잖아요. 자, 이중나선의 안쪽 골격에는 누가 있고 염기가 있고 이중나선의 바깥쪽 골격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인산과 당이 있는 거예요. 이 바깥쪽 골격과 안쪽 골격에 누가 있냐? 이 선지가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이중나선의 안쪽 골격 에는 염기들이 모여 있고 바깥쪽 골격에는 인산과 당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산당염기 1대1대1이잖아요. 외울 때 인산당염기로 외우든지 염기당인산으로 외우시지 당인산염기 이렇게 외우지 마요. 연결된 순서대로 보통 우리가 외워주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얘네가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됐지만 사실 인산과 염기는 직접 결합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산염기당 이 순서로는 우리가 표현을 안 해요. 연결된 실제로 결합된 순서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산당염기 1대1대1 아니면 염기당인산 1대1대1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보시면 요 인산당염기들이 여기 결합이 돼 있고 그 다음 이쪽 당하고 이쪽 인산이 또 연결되잖아요. 또 이쪽 당하고 이쪽 인산이 연결. 여러분 이 결합은 다 무슨 결합일까요? 지금 얘네들을 연결하고 있는 이 결합들 이거 다 무슨 결합이게요? 이거 우리 결합이래봤자 꼴랑 2개밖에 더 배웠어요. 공유결합 아니면 이온결합이에요. 무슨 결합인 것 같습니까? 이거 전부 공유결합에 속해요. 이 짝대기는 전부 공유결합이에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잘 봐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룰 때는 공유결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위쪽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인산 연결될 때 공유. 또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인산 연결될 때 공유. 공유결합으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을 쭉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 폴리뉴클레오타이드랑 이쪽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보시면 염기와 염기가 마주보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이 염기와 염기 사이의 결합은 무슨 결합이냐? 자, 얘는 공유도 이온도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적 없는 새로운 결합. 자, 이놈은 수소결합이라는 걸로 연결이 돼요. 근데 이 수소결합이라는 애가 화원까진 나오질 않아요. 이게 고3의 화학을 선택해야 수소결합을 여러분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수소결합이 뭐냐고 절대 묻진 않아요. 대신 염기와 염기 사이의 결합은 공유결합이 아니다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인산하고 당을 연결하는 건 공유결합이 맞아요. 근데 염기와 염기를 연결하는 건 공유결합이 아닙니다. 이건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다른 종류의 결합이다. 요거까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진짜 얼마나 치사하냐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는 결합은 공유결합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면 요거 한 가닥을 말하거든요. 한 가닥. 한 가닥은 공유로 연결되는 게 맞아요. 근데 DNA의 이중나선을 이루는 그러니까 폴리뉴클레오타이드들 사이의 결합은 공유결합이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이의 결합이면 이 가닥과 요 가닥 사이를 연결하는 결합을 말하는 거잖아. 이건 공유결합이 아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진짜 이런 데까지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뭐 DNA고 RNA고 똑같아요. 인산당 염기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데 요 밑에 보시면 여기 결합 그림이 있어요. 한 놈의 당과 그 다음 놈의 인산 연결 이런 식으로 쭉 여기 공유결합이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마주보는 가닥은 공유결합이 아니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 안쪽 가닥 바깥쪽 도대체 이 안쪽 골격 바깥쪽 골격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지 되게 많이 나와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DNA는 요렇게 두 가닥이지만 RNA는 그냥 한 가닥이에요. DNA하고 RNA하고 하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DNA는 뭘 합니까? 맞아요. 유전정보 저장. 여러분 DNA 니네 몸에 어디에 있니? DNA가 정확히 어디 있어요? 오, 그럼 염색체는 어디 있는데? 염색체 어디 있어요, 우리 몸에? 우리 몸이 다, 맞아요. 우리 몸이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 안에 전부 뭐 있어요? 핵 안에 뭐 들었어? 염색체. 이 염색체의 정체가 뭐? DNA가 뭉쳐있는 덩어리예요. DNA 덩어리를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저 세포 핵 속에 DNA가 있는데 사실 이 DNA는요, 이게 길어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한 개가 크면 뭐 얼마나 크겠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세포 하나 안에 DNA가 이중나선으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막 뺑글뺑글 꼬여있다 이거예요. 세포 한 개 안에 들어있는 DNA를 전부 연결해서 한 줄로 이렇게 늘어놓으면 길이가 한 2m쯤 나와요. 그러니까 2m짜리 DNA가 이렇게 구겨져갖고 세포 한 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모든 DNA를 다 뽑아내가지고 다 연결하잖아요. 지구 한 바퀴 반 정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 길어요, 이 DNA가. 근데 여기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는데, 자, 내가 여기 저장된 유전 정보가 지금 좀 필요한 상황이야. 좀 써야겠어. 근데 핵 속에선 얘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럼 이걸 갖고 핵 밖으로 끄집어 내 갖고 뭘 만들고 다시 집어넣고 이게 안 돼요. 왜냐면 DNA가 너무 길어. 그래서 DNA는 핵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핵 속에만 무조건 있어요. 그럼 저기 저장된 유전 정보 좀 써야겠다. 그러면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유전 정보가 필요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누가? RNA가 복사해 가는 거예요. 유전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RNA가 딱 복사해서 얘는 필요한 만큼만 복사했으니까 길이가 짧단 말이죠. 나갈 수가 있어요. 핵 밖으로. 핵에는 보통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여기. DNA는 일로 못 나가지만 RNA는 나가요. 그래서 RNA가 밖으로 나가면 이제 여기에 우리 나중에 배울 세포 질 안에 라이보솜이라고 동글동글한 애들이 있는데 이 라이보솜이라는 애들이 여기 결합해서 복사해온 유전 정보를 쭉 읽어가지고 여기 저장된 대로 뭐 만들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는 실제로 뭘 만들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핵 속에서 무조건 저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 갖고 나가서 필요한 거 만들어주는 애는 다 RNA가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DNA와 RNA의 이제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둘 다 인산당 염기로 생긴 건 똑같은데 인산은 일단 똑같은 인산이고요. 당이 좀 종류가 달라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 이름이 디옥실라이보스라고 부르고 뉴클레오타이드래. DNA의 당은 RNA의 당은 라이보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왜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이름이 다릅니까? D는 뭐냐면 과학에서 D는 없다는 뜻이에요. D가 붙으면 없다는 뜻이거든요. 뭐가? 옥시전, 산소가. 이게 요 DNA의 당이 RNA의 당보다 산소가 하나 모자라요. 그래서 디옥시라이보스라는 게 D 없어. 산소가 하나 없어. 라는 의미로 지금 지은 거예요. 얘는 라이보스, 얘는 디옥시라이보스. 산소가 적은 당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이름만 알아두시면 돼요. DNA의 당은 디옥시라이보스, 얘는 라이보스. 일단 당이 산소 개수가 좀 다르고 그 다음 여기 붙어 있는 염기가 알죠? DNA는 염기가 이렇게 4종류예요. ATCG라고 쓰지만 실제 이름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인데 DNA는 염기 4종류, RNA도 똑같이 4종류인데 얘는 타이민 대신 유라실이라는 염기를 갖고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염기가 좀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럼 결국 봐요. DNA는 염기가 4종류예요. A를 단 DNA, G가 달려있는 DNA, C가 달려있는 DNA 이런 식으로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4종류 있는 거예요. DNA만. 그리고 RNA에도 어떤 염기를 달았냐에 따라 4종류. 그럼 총 뉴클레오타이드는 우리 핵산에서 몇 종류가 되는 거예요? 핵산의 총 뉴클레오타이드 종류. 핵산의 총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 8종류죠, 여러분. 8종류. 왜냐면 똑같이 아데닌이 달려있는 뉴클레오타이드여도 DNA의 당과 RNA의 당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DNA와 RNA 합쳐서 핵산이잖아요. 핵산의 총 뉴클레오타이드는 8종류예요. 오케이? DNA에 ATCG 달린 거 4개, RNA에 ATCU 달린 거 4개. 그러면 핵산의 염기는 총 몇 종류인 거예요? 핵산의 염기는 총 몇 종류?
5종류. 핵산이라 하면 DNA, RNA 합친 말이잖아요. 그죠? 염기만 치면 A, T, C, G, U까지. 염기는 종류로 5종류. 뉴클레오타이드로는 8종류.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D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종류냐고 물었어요. 그럼 몇 종류가 되는 거예요? DNA만 따지란 얘기니까. 그럼 4종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해서 핵산의 뉴클레오타이드랑 D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른 의미라는 거죠. 핵산은 DNA, RNA 합친 말. 합치면 8종류고 DNA만 놓고 보면 4종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왜 중요하냐? 여기 보시면 얘네가 염기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염기가 뭐 여기가 아데닌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 A, T, C, C 예를 들어 뭐 G 이런 식이라고 똑같은 제 마음대로 썼어요. 그러면 여기가 A면 A와 마주보고 있는 애는 무조건 누구? 정해진 애하고만 결합할 수 있는 관계죠. A와 마주보는 애는 무조건 T죠. T와 마주보는 애는 무조건 A고 C와 마주보는 애는 무조건 G, G와 마주보는 애는 무조건 C. 얘네들 결합할 때요. 정해진 염기하고만 결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자, 우리가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 근데 DNA에는 인산도 있고 당도 있고 염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셋 중에 정확히 누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야? 인산이에요? 당이에요? 염기예요? 누가 유전 정보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안 나와 있거든요. 누가 유전 정보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염기만 4종류겠어요? 염기가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유전 정보 저장을. 인산과 당은 유전 정보랑 상관이 없어요. 염기가 하는 거야. 이 염기 4종류가 어떤 순서로 배열됐냐? A, T, C, C, G, 뭐 A 이렇게 이 순서 있잖아요. 얘네들의 배열 순서가 우리가 말하는 유전 정보예요. 무슨 순서로 배열돼 있냐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 다르잖아?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로도 범인을 잡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이 배열 순서가 부분 다 다르다니까요? 이게 사람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배열 순서가 우리가 말하는 유전 정보인 거예요. 그럼 봐라. 내가 배열 순서를 쭉 연구해서 한 가닥을 알아냈어요. 한 가닥만 알아내면 나머지 가닥의 배열 순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항상 정해진 애하고만 결합하니까 한쪽 배열 순서 나오면 반대쪽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관계잖아요. 이렇게 정해진 애하고만 결합을 해서 한쪽 배열이 나오면 반대쪽 배열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관계. 우리가 이거를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네모 박스 중간에 보여요?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이런 결합의 어떤 이름이 아니고요. 정해진 애들하고만 결합하는 이런 걸 다 갖다가 상보적인 결합, 상보결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한쪽 순서 나오면 다른 쪽 순서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관계. 요 염기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냐, 이게 유전 정보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여기 있습니다. 염기 서열이라 그래요. DNA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 그럼 우리 몸에 유전 정보가 얼마나 종류가 많겠어요? 내 여러분 몸에 있는 점 하나, 털 하나도 DNA에 저장되지 않은 건 없어요. DNA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다 내 몸에서 나온 거거든요. 모든 게 다 거기에 저장돼 있어요. 근데 우리 DNA의 염기는 몇 종류? ATCG 꼴랑 4종류인데요. 그러면 요 4종류의 염기로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4종류의 염기가 어떤 순서로 몇 개씩 배열되어 있냐, 이 서열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배열된 순서와 종류로 수많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라고요. 그럼 자, 우리 아까 전에 배운 단백질하고 이 DNA를 지금부터 비교할 거예요. 단백질과 DNA의 공통점. 여러분, 단백질은 단위체가 몇 개죠? 20개. 아미노산 20개. 그럼 DNA는 단위체가 몇 개죠? 4종류,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 내가 DNA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단백질은 20종류의 단위체. DNA는 4종류의 단위체. 얘네 단위체라고는 딱 20종류, 4종류밖에 없는데 어떻게 단백질은 수백, 수천 개가 나오고 유전 정보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걸 4개 갖고 저장해요? 얘네들의 배열 순서와 개수에 따라 이게 다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단순히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배열돼 있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DNA와 단백질과 DNA는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고 있다. OX. 공통점 맞아요, 틀려요? 단백질과 DNA는 모두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고 있다. OX. 맞아요, 틀려요? 단백질 독특한 입체 구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DNA 독특한 입체 구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중나선 DNA 그것도 입체 구조예요. 둘 다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진 게 맞습니다. 자, 단백질과 DNA는 독특한 입체 구조에 의해 성질이 결정된다. OX. X죠. 여러분 둘 다 입체 구조를 가진 건 맞지만 단백질은 입체 구조가 성질을 결정하는 게 맞지만 DNA는 이중나선이라는 입체 구조가 성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죠. DNA는 그 안에 염기 서열이 성질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둘 다 입체 구조를 가진 건 맞아요. 하지만 단백질은 입체 구조가 성질을 결정하고 DNA는 입체 구조가 성질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얘는 안에 염기 서열이 성질을 결정하는 거지. 차이점을 알겠어요? 둘 다 단위체가 여러 개 모여서 이루어진 물질이라는 건 맞아요. 그리고 둘 다 입체 구조를 가진 것도 맞아요. 하지만 단백질은 입체 구조가 성질을 결정하고 DNA는 염기 서열이 성질을 결정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이해했어요?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겁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 DNA와 RNA 여기 지금 구분을 해놨는데 요거를 우리 학습지를 한번 채워볼 거예요. 자, 지금 받으신 학습지 앞쪽을 한번 채우면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이 물질의 이거 뭐죠 얘? 양쪽에 두 개의 기가 달려있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물질은 누구의 구성 단위체? 단위체라는 건 누구의 가장 작은 알갱이냐라는 소리죠. 단백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알갱이인 아미노산입니다. 그리고 총 20종류 있어요. 우리 몸에는. 자, 가를 봅시다. NH2 이놈의 이름은 아미노기고요. 아미노기. 아미노산 할 때 그 아미노예요. 아미노기. 나는 COOH 가복실기라고 부릅니다. 가복실기. COH 붙은 애 본 적 있죠? 아세트산 같은 거 CH3COH. 요 COH가 붙어 있으면 성질이 공통적으로 다 비슷해요. NH2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림의 R, 요게 이제 아미노산 종류마다 다른 거라 그랬죠? 이 R의 이름은 곁사슬이라고 부릅니다. 곁사슬, 곁에 붙어 있어요. 곁사슬이라 하고, 얘가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곁사슬도 20종류 있어요. 얘네들 결합하고 싶어요. 여기선 뭐 하나 버려요? 수소 하나 버려요. 그죠? 그리고 나에서는 이 OH를 통째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에서는 수소가, 나에서는 OH가 빠집니다. 그럼 얘네들이 딱 합쳐지면 H2 아니겠어요? 빠지면서 물 한 분자, H2 한 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할 때 H2와 한 분자 빠진다면, 자, 이미 결합된 펩타이드를 내가 끊어버리고 싶어요. 이미 결합된 펩타이드를 끊어버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물 한 분자를 도로 넣어줘야 돼요. 결합할 때는 물이 하나 빠지죠? 끊고 싶으면 물을 하나 도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 몇 개를 끊고 싶어. 물 몇 분자 필요하니?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있어요. 하나 끊을 때 물 하나씩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물 한 분자가 생성되며 이러한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이라고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이러한 결합에 의해 펩타이드 결합 여러 개가 연결돼서 긴 사슬처럼 됐어요. 이름이 뭐라고? 여러 개, 폴리. 그래서 이러한 긴 사슬 폴리펩타이드. 연결만 된다고 또 끝이 아니거든. 폴리펩타이드가 다시 지들끼리 꼬이고 뭉치고 막 겹쳐져서 독특한 입체 구조까지 만들어야 단백질이라 그런다. 연결만 된다고 단백질이 아니다. 그 다음 밑에는 핵산이에요. DNA와 RNA 단위체는 똑같아요. 공통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 근데 이제 차이점. 일단 DNA는 염기가 뭐뭐뭐 있어. A,
T, C, G예요. 항상 얘네들이 한 쌍, 얘네들이 한 쌍. 그래서 A랑 T가 마주보고 C랑 G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늘. 그리고 얘는 당 이름이 디옥시리보스. 디옥시리보스. 뭐 디옥시리보스 이렇게 쓰는 책도 있는데 똑같아요. 그 다음 구조는 이중나선이죠. 역할이 뭐냐? 유전 정보 저장이지 뭐. 얘는 저장밖에 안 해요. 유전 정보 저장. 핵 속에서 안 나와요. 반면 RNA는 염기 종류가 좀 다르죠? 얘는 A, T가 없어. T 대신 U, 유라실이라 그래. UCG예요. A, UCG. 당도 이름이 좀 달라요. 얘는 디옥시리보스인데 얘는 리보스예요. 리보스 이렇게 나오는 책도 있고, 그 다음 아까 얘는 DNA는 두 가닥이었는데 RNA는 한 가닥이었던 거 기억나죠? 왜 RNA는 한 가닥이면 되냐면 그 핵 속에 DNA가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두 가닥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근데 RNA가 필요한 만큼만 복사해 간다 그랬잖아. 두 가닥을 다 복사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상보적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닥만 복사해 가요, 얘가. 그래서 RNA는 한 줄이에요, 한 줄. 둘 중에 하나만 복사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RNA는 단일 가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단일 가닥. 한 가닥. 두 줄 다 복사할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상보적인 거라서 똑같은 애들이거든. 그리고 얘는 역할이 유전, 정보, 전달, 필요한 대로 보내주기도 하고요. 전달 및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대로 뭘 만드냐? 단백질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핵산하고 단백질만 특별하게 배우는 이유가 요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를 RNA가 복사를 싹 해. 그래서 여기 저장된 유전 정보대로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 야, 머리카락 좀 만들어야겠다. 머리카락 단백질 만들고요. 야, 피부가 재생 좀 해야겠다. 피부 단백질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필요한 만큼만 복사해 가서. 즉, 그 유전 정보, 염기 서열에 저장돼 있는 유전 정보는 야, 어떤 순서대로 연결하면 단백질 만들 수 있어. 지금 그걸 저장해 놓은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하게 다시 할 거예요. 여튼 DNA는 저장만 해. 뭐 어디 가져가서 만들어주는 건 다 RNA가 하는 거야. 이 소리고.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 가, 1대1대1 하나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덩어리를 말해요. 이 안에 잘 들여다보면 인산 안에도 인 하나에 막 산소며 당 안에도 탄소, 산소수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도 되게 큰 분자인데 얘네들이 연결된 이 덩어리 뉴클레오타이드가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체고, RNA, DNA 모두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R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인 거고 D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인 거죠. 응? 그리고 봐, A는 항상 누구하고만? T하고만 마주보고요. C는 항상 G하고만, 얘네들이 하는 결합의 이름이 이제 수소결합이었잖아요. 이름만 알아두시면 돼요. 염기끼리 하는 건 공유결합이 아니다. 이렇게 정해진 애들하고만 결합하는 걸 우리가 염기의 상보적인 결합이다 혹은 상보결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보적 결합은 무슨 결합의 이름이 아니라 정해진 애들하고만 결합하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DNA의 누구, 당도 아니고 인산도 아니고 염기, 더 정확하게는 어떤 순서냐? 염기 서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유전 정보다. 무슨 순서로 연결돼 있냐? 이게 중요한 거다. 됐죠? 오케이. 104페이지로 갑시다. 전기적 성질 요거만 하면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끝나요. 여기까지가 중간고사거든요. 근데 전기적 성질은 너무 쉬운 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을 전기적인 성질을 이용하여 구분한다고 칩시다. 전기가 통하는 애, 안 통하는 애 딱 두 종류 아니에요? 전기가 통하면 뭐라 불러? 토체. 그죠? 안 통하면 부도체. 이제 부도체의 다른 말은 절연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부도체나 절연체나 뭐. 그래서 도체, 부도체는 우리 초딩 때부터 배워요. 얘는 전기가 통하네, 얘는 안 통하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도체, 부도체는 너무 인간들이 오랜 옛날부터 다 전기가 발명된 이후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
중간 애들이 발견됐어요.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니야. 언제는 도체 같고 언제는 부도체 같아. 뭐겠어요? 반도체예요. 최근에 반도체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체 부도체는 우리가 워낙에 옛날부터 많이 배웠으니까 그거는 빼고 요즘 최근에 발견된 반도체에 대해서 좀 배워보자. 이게 2단원이에요. 그래서 전기적 성질이라는 게 여기 중간에 보시면 도체! 전류가 잘 흘러요. 왜? 자유전자가 많으면 전기가 잘 흐르죠? 어떤 애들이냐? 금속이지 뭐. 전기 잘 통하는 애들, 자유전자 많은 금속. 부도체하고 절연체하고 같은 말입니다. 전기 안 통하는. 얘네는 전기가 안 통해요. 왜? 자유전자가 별로 없거든요. 뭐 고무, 유리, 나무, 종이 이런 애들이 부도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도체라는 애가 나타난 거예요. 반도체는 어쩔 때는 전기가 흐르고 어쩔 때는 안 흘러서 조건에 따라 성질이 언제는 도체 같고 언제는 부도체 같은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을 반도체라 그래요. 그러면 반도체에 해당하는 애들이 누가 있냐? 자, 얘네 내가 저반윤까지는 몰라도요. 규소는 우리 앞에 주기율표에서 뭐에 속한다고 배운 적이 있어요. 준금속. 우리 주기율표에 금속이 있고 비금속이 있는데 그 사이에 금속도 비금속도 아닌 애들이 있었잖아요. 얘네가 준금속이야. 이 준금속들이 언제는 도체 같고 언제는 부도체 같은 반도체에 속하는 애들. 근데 규소 밑에 그래서 저반윤이 있거든요. 주기율표상에서. 얘는 원자번호 20번 안에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안 배웠을 뿐 얘네 둘 다 준금속에 속하는데 얘네가 반도체예요. 규소가 몇 쪽이죠? 14족, 그죠? 그 저마늄도 그 밑에 있으니까 같은 14족이에요. 저마늄을 예전에는 게르마늄이라 불렀어요. 뭔지 알죠? 게르마늄 옥장판 뭐 이런 거 할 때 그거예요.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저마늄으로. 원소기호 하나 알아두시고 이런 걸 반도체에 쓰는데 얘네가 특징이 어떠냐면 자, 제가 규소를 하나 그려볼게요. 규소를 예시로.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요 규소나 뭐 저마늄 같은 애들을 그냥 바로 사실 뭐라 그러니 반도체로 핸드폰 만들고 컴퓨터 만들고 이런데 바로 쓰긴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왜 힘드냐면 얘네는 반도체야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성질을 가져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순수한 반도체들은 부도체에 좀 더 가깝긴 해요. 전기가 잘 통하진 않아요. 가끔 좀 통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거 만들 때 쓰려면 얘네 전기 전도성을 조금 높여야만 쓸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그럼 어떻게 해서 전도성을 높이냐? 여기다가 뭐를 살짝 타요. 불순물을 살짝 집어넣으면 약간 더 도체 쪽에 가까워지는 성질이 나타나. 그래서 순수한 규소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여기다 뭘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을 첨가해서 보통 쓴단 말이죠. 도체의 성질을 좀 높여가지고 통할 땐 잘 통해야 되거든 또. 근데 불순물을 첨가하면 어떻게 되냐? 얘가 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져요. 4개만 더 있으면 참 좋겠지? 그래서 8개가 채워지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원자과 전자 5개짜리 불순물을 넣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 5개짜리라 하면 뭐 2인이라든가 15족에 해당하는 애들을 말하겠죠? 그러면 15족에 해당하는 애들을 집어넣으면 자, 원자과 전자 5개가 들어왔어. 하나, 둘, 셋, 4개 공유 결합해서 8개를 채우고도 전자가 하나 남겠네? 맞죠? 요 남는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자유전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유전자라는 애가 생겼으니 전기가 좀 잘 통하게 되겠구나. 도체의 성질이 좀 강해진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완전 도체 정도는 아니지만 전기가 통할 땐 잘 통하게 되는 애가 되는 겁니다. 안 통할 땐 안 통하고. 근데 이렇게 15족인 애를 집어넣어도 되지만 아니면 이번에는 자, 규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이번엔 누구를 갖다 집어넣냐면 13족짜리를 넣는 거예요. 13족이면 원자과 전자가 3개짜리인 애들이거든. 그러면 하나, 둘, 3개 공유하고 여기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하나가 남아요. 잔이가 한 자리 남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내가 13족을 넣었다고 해서 자유전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전자가 있는데 전자수보다 구멍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던 다른 전자 하나가 구멍이다 폴짝 여기를 채워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구멍이 된다. 그럼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전자가 아이고 구멍이다 폴짝 그럼 이제 여기가 구멍이 돼요. 어머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구멍이 반대로 가네요. 맞습니까? 이 구멍을 우리가 양공이라고 부르고요. 이 양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움직이면서 전류를 흐르게 해준다. 이렇게 봐요. 사실 솔직히 따지면 얘도 전자가 움직이는 거지. 구멍이 어떻게 움직여요? 전자가 움직이니까 구멍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15족을 넣었을 때는 전자가 직접 움직이고 13족을 넣었을 때는 전자의 방향과 반대로 구멍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얘는 구멍이 움직여서 전류를 흐르는 걸로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15족은 전자가 움직여. 전자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띠는 애가 움직여서 전류를 흐르게 해준다. 그래서 얘는 반도체 중에서도 네거티브형 반도체, 그래서 N형 반도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반면 얘는 구멍이 움직여요. 근데 구멍의 움직이는 방향은 전자의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거든요. 전자가 움직이면 네거티브, 그럼 구멍이 움직이면 그 반대니까 포지티브. 그래서 P형 반도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자, 전자가 직접 움직여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면 N형 반도체, 구멍이 움직여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면 P형 반도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살짝 집어넣으면 얘네가 전기가 더 잘 통하는 도체에 좀 가까운 반도체가 돼요. 원래 순수한 반도체는 부도체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나 핸드폰 안에 쓰는 반도체들은 다 이렇게 불순물을 살짝 넣어준 애들을 씁니다. P형 아니면 N형, 이런 애들을 쓰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이 여기 있어요. 순수 반도체는 불순물 첨가 안 된 그냥 순수한 규소, 순수한 저마늄, 원자가 전자 4개짜리, 얘네는 전기 전도성이 많이 떨어져요. 부도체에 가까워서 이런 컴퓨터 같은 데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여기다 뭔가를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 반도체로 N형이나 P형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이런 걸 불순물 반도체라 하고, 불순물 반도체에 이 불순물을 집어넣는, 15족 살짝 집어넣어, 그 다음 13족 살짝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는 과정을 도핑한다고요. 도핑. 그래서 15족을 도핑하면 N형, 13족을 도핑하면 P형, 이렇게 불순물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켰다는 게 좀 더 전기를 잘 통하게 만들어줬다라는 의미예요. 좀 전기 잘 통하게 만들어줘서 전류가 좀 잘 흐르게 되면 얘네들을 반도체로 쓸 수 있습니다. 순수 반도체 봐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N형, 자 15족을 도핑했더니 전자 하나 남았죠. 지금 저 움직이는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거고, 13족을 도핑했더니 봐요. 구멍 하나 남은 거 보여요? 저 구멍 자리가 이제 전자들이 채워지면서 움직여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밑에, 어머 왜 없어? 요건 제가 그 빈칸 채우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얘네들의 특징은 이러한 반도체를 이제 어디에 쓰냐? 물론 N형 반도체 하나 딸랑, P형 반도체 하나 딸랑 요렇게 해서 쓰기도 하지만 반도체 끼리끼리 연결을 해서 더 크게 만들어 쓰기도 해요. 자, 다이오드라고 하면 다이는 이라는 뜻이에요. 반도체 2개를 붙인 걸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반도체 2개를 붙인 걸 다이오드라 그래요. 보시면 다리가 2개예요. 그죠? 반도체 2개 붙여놨기 때문에 한쪽은 P형, 한쪽은 N형. 자, 얘네는 특징이 어떠냐면 이 다이오드라고 하는 애들은, 여러분 이거를 원리를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은데, 사실은 원리까지 알려주는 학교는 안 알려주는 학교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는 원리를 간혹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 번은 설명을 드릴 건데,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하나씩 붙여놓은 걸 다이오드라고 해요. 여기가 이제 P형, 여기를 N형이라 합시다. P형엔 뭐가 많냐? 양공이 많죠. 구멍을 많이 갖고 있어요. N형은 전자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네를 풀마에 연결을 딱 해요. 자, P형 반도체를 플러스극, 여러분 플러스극을 길게 표시하는 거 압니까? 그리고 이렇게 짧게 표시하면 미친. 이게 맞죠? 이게 플러스. 순간 헷갈렸어. 이게 풀, 이게 마이너스가 짧은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자, 전류가 잘 흐르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전류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흐르는 거예요? 전류는 원래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풀에서 마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류 방향, 전자 방향 반대인 거 여러분 알고 있죠? 내가 풀마에 얘를 딱 연결하면요. 자, N형 반도체의 전자는 어디로 갈까요? 얘는 전자라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향해서 가요. 요 플러스를 향해서 막 가려고 해요. 반면 P형 반도체의 저 구멍, 양공은 아까 봤죠? 양공의 이동 방향은 전자랑 반대거든요, 항상. 그래서 양공은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냐면 마이너스 극을 향하여 가려고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움직이다가 아이코 요 사이에서 둘이 만나겠네요. 요 가운데 P형과 N형 반도체가 붙어있는 여기를 PN 접합이라고 부르는데 요 P형과 N형의 접합면으로 얘네가 쭉 움직여서 만나면 자, 이 전자가 폴짝 요 구멍으로 뛰어 들어올 수 있어요. 또 이 전자도 폴짝, 이 전자도 폴짝 뛰어와서 계속 움직여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와가지고 N형 반도체 공급되면 또 폴짝. 자, 요 양공과 전자가 만나면 전자가 빈 구멍으로 들어가서 잘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즉 아무 문제 없이 전류가 잘 흘러요. 우리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전류가 잘 흐르는 상태를 자, 순방향 전압을 걸었다. 혹은 순방향 바이어스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순방향이 되려면 P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 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고요.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 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전류가 아무 문제 없이 잘 흘러요. 근데 내가 이걸 뒤집은 거예요. 뒤집어가지고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있는데 P형을 마이너스에, N형을 플러스에 바꿔 연결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많잖아요. P형 반도체는 양공이 많고 자, 전자는 무슨 극을 향하여 가려고 하겠습니까? 플러스 극을 향하여 가려고 해요. 양공은 항상 전자랑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양공은 마이너스 극을 향해 가려고 해요. 자, 접합면에서 만나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가면 흘러요.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중간에서 지금 끊어진 거예요, 전류가. 그래서 이 다이오드라고 하는 애는 한쪽으로는 전류가 잘 통하는데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전기가 안 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 전기가 잘 통하게 하는 게 P형을 플러스, N형을 마이너스 극에 연결했을 때가 잘 통하고 P형을 마이너스, N형을 플러스에 연결해버리면 전류가 안 흘러요. 우리가 이걸 역방향 전압을 걸었다. 역방향 전압을 걸었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전기 잘 통하고 반대쪽으로는 안 통하는 이런 성질을 가진 애가 다이오드예요. P형 하나 N형 하나 이렇게 붙여놓은. 근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고정돼 있는 전원도 있지만 풀마가 고정되지 않은 전원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저기 얘 콘센트 이거요. 얘 풀마가 정해져 있는지 생각해봐요. 콘센트에 구멍이 두 개가 있잖아요. 얘가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극이거든요. 근데 이게 뒤집어서 바뀌어져요. 다음 순간에. 그 다음 순간에 또 바뀌어져요. 얘는요. 풀마가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전류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전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전류 방향이 변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류라고 불러요. 얘처럼 딱 풀마가 정해져 있는 건전지 같은 거 있죠.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정해져 있어서 뒤집어 꽂으면 작동 안 하는 이런 건 직류. 얘처럼 변하면 교류. 우리가 쓰는 건 다 교류예요, 여러분. 풀마가 계속 바뀌어요. 몇 번이나 바뀌냐? 우리나라에서 쓰는 건 지금 1초에 60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60Hz짜리 교류 전류를 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콘센트를 꽂을 때 이렇게 꽂으나 이렇게 꽂으나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다이오드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이쪽을 P형 반도체, 이쪽을 N형 반도체라 해놓고 교류에 연결을 해버리면 교류 전원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약간 태극기처럼 이렇게 물결 무늬를 표시하면 교류거든요. 그럼 얘는 풀마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풀이고 여기가 마야? 그럼 P형 반도체에 풀 연결되고 N형 반도체에 마 연결됐으니 이때는 전기가 잘 흘러요. 근데 다음 순간 이게 뒤집혀 버린단 말이야. 다음 순간 얘가 마고 얘가 풀이 돼요. 그럼 그 다음 순간에는 역방향이 되면서 전기가 안 통해. 그 다음 순간에 다시 바뀌면 통해. 통했다 안 통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통하고 반대로 갈 때는 안 통하는 이게 다이오드의 특징이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래는 풀마가 반복되는 교류인데
다이오드를 연결해놨더니 지금 한쪽으로만 흐르게 됐죠. 직류로 바뀐 거예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 이게 다이오드의 역할이에요. 그럼 교류를 직류로 왜 바꿔줘야 되냐? 자, 우리 핸드폰을 생각해보세요. 핸드폰 안에 배터리 교류예요? 직류예요? 여러분은 배터리를 분리해 본 적이 없는 세대로군요. 이걸 뜯으면 배터리는 풀마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건전지처럼. 반대로 끼면 얘는 작동이 안 돼요. 그럼 배터리는 직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충전할 때는 어떻게 하죠? 교류에 꽂아서 충전하죠? 그럼 얘를 꽂아서 충전하려면 저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야 여기 배터리에 충전이 된다고요.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기 위해서 다이오드가 이 안에 들었다고요. 이 안에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들었다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게 다이오드야.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야 돼. 이럴 때 쓰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여기 보시면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 이걸 한 단어로 하면 정류작용을 한다. 다 똑같은 소리예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게 한다. 정류작용을 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다이오드. 이해돼요? 어느 쪽으로만 흘러요? P형을 플러스 N형을 마이너스에 맞춰 연결할 때만 흐르고 반대가 되면 안 흘러요. 알겠죠? 자, 이게 이제 다이오드고, 다이오드 중에서도 다이오드인데 전류가 흐를 때 빛이 나는 다이오드가 있어요. 그걸 발광 다이오드. 발광이 뭐야? 발한다. 뭐를? 광, 빛을. 그게 LED예요. 그래서 다이오드 중에서도 전류가 흐르면 빛내는 다이오드. 얘도 보시면 다리가 두 개예요. 어차피 얘도 다이오드라서 P형 하나, N형 하나 두 개 붙여놨기 때문에 다리가 두 개인 거거든요. 이 발광 다이오드도 마찬가지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불이 들어오지만 반대로 전류가 흐를 때는 불이 안 들어옵니다. 한 방향으로만 불이 켜져요. 이런 걸 발광 다이오드라고 부르고, 다이오드인데 빛나는 다이오드. 자, 유기발광 다이오드는 뭐냐? 빛이 나는 다이오드야. 전류가 흐르면 빛이 나는데 얘는 뭘로 만들었어? 유기물로 만들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이오드는 무기물. 아까 그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는 무기물로 만든 것이고, 얘는 이제 유기물로 만든 다이오드. 그럼 유기물로 만든 다이오드는 뭐가 다르냐면 잘 휘어져요. 알죠? 이렇게 접는 핸드폰 이런 거 액정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전기가 잘 통하는데 막 휘어져. 이런 게 이제 유기발광 다이오드고요. 그리고 얘는 보시면 다리가 3개짜리예요. 다리가 2개면 반도체 2개를 붙인 거잖아요. 다리가 3개면 반도체를 3개 붙인 거예요. PNP 이렇게 붙일 때도 있고 NPN 이렇게 붙일 때도 있어요. 샌드위치처럼 붙이는데, 트랜지스터는 반도체를 3개 붙인 거거든요. 그럼 반도체 3개 붙이면 특징이 어떠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얘가 이런 일을 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트랜지스터는 2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1번 증폭작용. 증폭이 뭐냐면 작은 신호를 크게 뻥튀기 시켜주는 역할인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노래방 같은 데 갔어요. 노래방에 가서 내가 노래를 한다 쳐요. 마이크로 들어가는 내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하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트랜지스터를 거치면 뻥튀기가 돼서 스피커로 나올 땐 겁나 크게 나온다 이거죠. 작은 신호를 크게 바꿔주는 이런 걸 이제 증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2번은 스위치 작용을 한다. 이게 뭐냐면 얘는 한쪽 회로로 다른 쪽 회로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스위치라고 해요. 그냥 이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 요쪽 전류로 저쪽 전류를 왔다리 갔다리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정류작용도 우리가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정류도 결국은 이거거든요. 한쪽으로는 흐르고 한쪽으로는 안 흐르니까 흐름을 잘 조절해갖고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제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오드에도 전류의 흐름을 제어한다는 표현을 쓰고, 트랜지스터에도 전류의 흐름을 제어한다는 표현을 써요. 2가지 다 쓸 수 있어요. 얘네 둘 다한테 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큰 의미로는. 그리고 어쨌든 요 다이오드든 트랜지스터든 다 역할은 뭐야? 이런 거를 요 집적회로 보여요. 이걸 IC 회로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 메인 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요 IC 회로를 딱 뜯어보면 이 안에 엄청난 회로들이 막 들어있어요. 기판에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이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막 반도체 이런 것들이 회로에 엄청나게 연결돼서 요따만한 집적 회로 위에 막 수십만 개의
반도체랑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요만한 데에 막 수십 수백 개 얼마나 많이 올리냐가 기술입니다. 요런 칩 하나가 이제 핸드폰, 컴퓨터 이런 데에 꽂히면 얘네가 메인이 돼갖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집적 회로를 만들면 가전제품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데 쓴다라는 얘기예요. 요런 게 집적 회로예요. 요런 게 다 핸드폰이나 컴퓨터 메인에 들어가는 칩들 따보면 여기에 수십 수백만 개의 막 반도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들이 올라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뒤에 가시면 이러한 물질의 정기적인 성질을 활용할 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어디 갔어? 전선 같은 것도 아니 이런 전선만 해도 이거 잘라보면 안에 뭐 있어요? 뭐라고? 아이 전선에 회로까지 넣진 않아요. 이거 전선 잘라보면 안에 전기통화라고 구리선 들었죠. 구리선은 뭐에 속하냐? 토치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겉부분은 뭐로 써놨어요 지금? 고무나 이런 걸로 싸잖아요. 왜? 전기통하지 말라고, 그죠? 안에는 도체, 밖에는 부도체.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합쳐서 같이 쓴다라는 얘기를 지금 길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가전제품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대표적인 예로 뭐 스마트폰. 스마트폰에는 도체 안쪽에 전기통화라고 깔아놨지만 핸드폰 요 겉에 유리는 또 부도체 아닙니까?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도 다 부도체고 내가 핸드폰 잡았는데 감전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겉부분은 부도체, 안에는 도체, 회로,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반도체도 막 들어있어요. 액정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다 합쳐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태양전지 잘 나와요. 태양전지. 태양전지 뭐 하는 애입니까? 빛 받으면 전기 통하는 애죠. 이 태양전지가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태양전지도 저걸로 만들어요. 반도체. 아까 우리 N형, P형 배웠잖아요. 이 태양전지의 구조는 저기 2학기 파트에 가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미만 알고 갈게요. 태양전지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 두 개를 붙여 만들어요. 반도체 두 개를 붙여놓으면 자 햇빛이 와요. 햇빛이 받으면 이 빛을 받아가지고 P형 반도체에 남아도는 전자들이 튀어나옵니다. 밖으로. 근데 전자들이 튀어나올 때 도선을 연결해 놓으면 얘네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도선을 따라서 나가요. 그래서 도선을 따라서 전자가 나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 P형으로 되돌아오면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이게 이제 태양전지예요. 기본 원리만 따지면. 근데 이 태양전지 안에는 반도체지만 요 겉부분에는 보호하려고 유리로 이렇게 덮어놨거든요. 이것도 부도체 아닙니까? 그래서 태양전지는 반도체와 부도체를 합쳐 만든 거다. 또 전선은 도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만들어진 거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태양전지의 정확한 전류 흐르는 거 저 2학기 때 나오니까 여기서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오케이, 요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습지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학습지 뒷장을 넘기시면 3번 원자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유롭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전자 자유전자인데 도체는 이게 많고 부도체는 거의 없고 반도체는 그 중간 정도야 라는 얘기고요. 도체는 여러분 전기 전도성이 크죠. 전기 잘 통해요. 전기가 잘 통한다는 것은 저항이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저항이 작아야 전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저항은 전기를 안 통하게 하는 능력을 저항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항이 작아야 전기가 잘 통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애들은 보통 금속이고요. 부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매우 작아요. 잘 안 통해요. 왜? 저항이 겁나 크거든요. 자유전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류가 안 통하는 이런 게 부도체. 근데 이게 조건에 따라 변하는 애가 반도체입니다. 요 반도체에 속하는 애들이 규소, 저마늄 이제 이런 애가 순수 반도체고요. 사실 얘네는 부도체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냥은 못 쓰고 뭔가를 살짝 집어넣어서 씁니다.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소로만 그러니까 순수하게 규소, 저마늄으로만 이루어진 반도체에 얘는 순수 반도체. 얘네는 물질 내에 자유전자 수가 되게 적어요. 있기는 있는데 적어서 사실은 부도체에 더 전기전도성이 작은 부도체에 가까운 순수 반도체 바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불순물 집어넣습니다. 도핑한다 그랬어요. 아까 그죠? 자, 도핑은 두 종류로 할 수 있어요. 밑에 6번. 15족을 집어넣으면 전자가 하나 남겠죠? 그럼 이게 무슨 형? N형 반도체예요.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류를 흐르게 해줘요. 그럼 15족에 어떤 애들이 있습니까? 인, 그리고 비소라고, 이게 사람이 먹으면 독약인데 요 반도체 만들 때 써요. 15족 비소, 그리고 안티몬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요 정도는 잘 나와요. N형 반도체에 첨가하는 15족 원소 3개 정도는 외워줘야 돼요. 인, 비소, 안티몬이.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누가 전류를 흐르게 하냐? 전자죠, 전자. 하나 남는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해주고요. 13족을 첨가할 수도 있어요. 13족 첨가하면 P형 반도체라 그래요. 여기 첨가하는 13족 원소에 어떤 애들이 있냐? 붕소, 그 다음 알루미늄, 뭐 인디움, 갈륨,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 중에 3개 정도. 붕소, 알루미늄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시면 좋겠고, 얘네들은 구멍이라고 우리 부르지 않았어요. 구멍의 이름을 양공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양공이 움직이며 전류를 흘리게 해주는데 양공은 전자랑 이동 방향이 반대야. 그 다음 이러한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 만든 전자제품, 뭐 반도체 소자라고 하는데, 아까 배웠던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뭐 이런 애가 다 반도체 소자예요. 자, 반도체 2개, N형 하나, P형 하나 붙였어. 2개 붙이면 이름이 뭐다? 다이오드.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 교류를 직류로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줘. 어려운 말로 정류작용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류작용. 다음, 전류가 흐르는데 다이오드 중에서도 빛 나오는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죠? 발광 다이오드라고 쓰시고, 이걸 줄여 말하면 LED예요. 발광 다이오드, LED. 얘는 당연히 뭐 화면 같은 데 만들 때 쓰죠. TV라든가 뭐 이런. 그 다음 3개가 붙어지면 트랜지스터입니다. 2개 붙이면 다이오드, 3개 붙이면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는 뭘 하는지 작용만 외워두시라 했어요. 1번 스위치, 껐다 켰다가 돼요. 그리고 증폭, 작은 신호를 크게 뻥튀기 시켜줄 수 있어요. 트랜지스터의 정확한 원리를 알고 싶으시면 물2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배워요. 그 다음 전류가 흐르는데 빛이 나오는데 유기물로 만들었어요. 유기발광 다이오드. 약자로 하면 OLED 되겠습니다. 들어봤습니까? OLED. 휘어지는 액정 만들 때 쓰더라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러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거를 막 엄청나게 많이 모아놓은 조그만한 박스, 이게 이제 집적 회로라고 불렀어요. 혹은 뭐 IC 회로이라고 써. IC 회로라고도 부르고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우리 다 합쳐서 복합적으로 씁니다. 전선에는 구리와 같은 도체가 있지만 겉에는 고무와 같은 부도체로 쌓여 있고 뭐 이런 거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터치스크린, 투명 전극은 당연히 도체인데 강화유리는 또 부도체고요. 전극 도체 맞나? 반도체군요. 어쩐지 헷갈리더라. 아닌 것 같았어. 아무 때나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이제 손을 터치해야만 전류가 흐르니까요. 그리고 태양전지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전지 자체는 아까 반도체 2개 붙인 거죠. N형하고 P형. 근데 그 겉에는 유리나 이런 걸로 보호막을 감싸놨단 말이에요. 이건 또 부도체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합쳐서 같이 씁니다 라는 얘기예요. 완자 111쪽에 가시면 2번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이오드 문제가. 얘가 스위치가 A로도 갈 수 있고 B로도 갈 수 있고 이제 왔다리 갔다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이 상태가 되면서 이게 플러스 극, 이게 마이너스 극입니다, 여러분. 전류는 항상 풀에서 마로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일로 들어가는. 그럼 내가 A 쪽에 스위치를 연결하면
요 B쪽 전지는 있으나 마나한 거죠.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A에 연결했더니 전구에 불 들어왔대요. 여기 불 들어왔대요. 전구에 불 들어왔다는 게 전류가 잘 흘렀다는 소리죠. 그럼 전류가 잘 흘렀다는 게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는 얘기구나. 그럼 다이오드에 순방향이 걸리려면 플러스 극 쪽에 누가 연결되어 있어요? P형. 이게 P형이구나. 이게 N형이겠어. 그래야 전기가 잘 통하지. 근데 내가 이걸 떼서 이쪽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지금. 스위치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바꿔버리면 이제 여기가 플러스 극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돼요. P형 반도체가 플러스 극에 연결되고 N형 반도체가 플러스 극, P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형태가 돼버리죠. 역방향 전압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회로엔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전구에 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들어왔으면 반대 방향으로 안 들어오는, 이게 다이오드의 특징이라는 거지. 어떤 식으로 푸는지 알겠죠? 그래서 B에 연결할 때는 아마도 불이 안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다이오드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응용이 되면, 응용된 형태를 한번 풀어볼까요? 121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121쪽. 이것도 응용된 형태가 아니네. 아까랑 똑같은 거네. 7번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지금 막대를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상태예요. 여러분, 검육에는 뭐 하는 장치냐?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를 검사하는 장치예요. 지금 S1은 A에 연결한 상태에서 C에도 연결해보고 D에도 연결해봤단 말이에요. 둘 다 전류가 안 흘렀어요. 그러면 지금 R과 S가 문제가 아니라 P가 문제였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이 P는 전류가 안 통하는 어떤 물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A에 연결하니 어느 쪽도 전기가 통하지 않았죠. 그런데 얘를 갖다가 B에다가 연결을 해놓으니 C, D에 모두 이쪽에 연결할 때나 이쪽에 연결할 때나 모두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Q와 R과 S는 기본적으로 다 전류가 흐르는 애인데 얘만 전류가 안 흐르는 놈이라서 이쪽에 연결했을 때는 RS에도 전기가 안 통했구나. 이게 이제 조금 근데 여기에 도체와 반도체가 또 섞여 있군요. 부도체는 아예 없는 상황이란 얘기네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여기서 확실히 반도체인 놈은 누가 되겠습니까? 확실히 반도체. P는 확실히 반도체죠. 왜냐면 도체 아니면 반도체 밖에 없다 그랬으니 전류가 안 흐를 수 있는 애는 무조건 반도체예요. 그러면 만약에 R과 S가 반도체인지 도체인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봐야 돼? 이걸 뒤집어 봐야 돼요. 내가 얘를 갖다가 A에 연결한 상태에서 얘 풀말을 만약에 이렇게 뒤집으면, 이러면 얘는 이제 무조건 전기가 통하는 상태가 되죠. 이쪽이 풀이었을 때 전기가 안 통했으니 저 반도체는 뒤집어 놓으면 무조건 통하게 돼요. 그럼 뒤집어 놨는데 예를 들어 C에 연결했는데 전기가 잘 흘렀어. 그러면 이 R은 도체예요? 반도체예요? 도체? 반대쪽에선 얘는 도체죠. 왜냐면 여기다 연결했을 때는 아까 이쪽이 풀, 이쪽이 마였는데 전기가 잘 통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얘를 뒤집어 놓고 전류를 흘렸는데도 전기가 잘 통했으면 얘는 양방향 다 흘렀다는 얘기니까 도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R이 도체인지 반도체인지 알고 싶으면 P에 연결을 한 상태에서 풀말을 뒤집어 봐야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좀 응용되게 나왔으면 아마 뒤집어 놓은 것도 표를 줬을 겁니다. 그래서 뒤집어 놨더니 누구는 흐르고 안 흐르다 이러면 반도체까지 다 나머지 애들까지도 판단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주어진 상태에서는 P가 반도체고 역방향이겠구나까지만 지금 판단이 되는 상황인 거지. 이해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쁘지 않죠?